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나이스 신용평가 S평가2실 황상훈 실장입니다. 본 강의는 2024년 6월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 부분 연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올 초 개정된 자산유동화법 개정 내용과 위험보유 규제에 관한 실무 내용. 둘째, 은행 등의 주택저당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인 커버드 본드와 MBS의 비교 내용. 셋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중진공 P12O와 신보 P12O와의 비교.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 펀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초 개정된 자산유동화법 주요 내용과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주체인 의무보유자의 위험보유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감독 규정이 24년 1월 12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 보유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주체의 유동화증권 의무보유 규제를 도입하며 유동화증권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자산 보유자의 요건이 WB 등급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근본 개정에서는 등급 요건을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를 신규로 포함하는 등 자산 보유자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유동화 대상 자산을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에서 장래 채권을 포함한 채권,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유동화 대상 자산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산 보유자와 유동화 증권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완화하고 미국 및 EU 등 위험보유 규제를 기도입한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서 위험보유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유동화 증권 발행 시 자금 조달 주체인 의무보유자가 발행자에게 5%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 모두에서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회사 또는 신탁이 양도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양도인 또는 자산 보유자는 발행되는 유동화 증권 잔액의 5%를 만기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 방식은 수직적, 수평적,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가 허용됩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유동화 증권, 프라이머리 CBO, 은행 정기예금, 단말기 할부 채권, NPL, 기업 구매 카드 등 신용위험이 낮거나 자산 보유자와 유동화 증권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는 의무 보유를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유동화 자산의 양도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유동화 회사가 기초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PF 대출채권 유동화 등도 자산 보유자가 존재하지 않아 위험 보유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동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 증권에 대한 정보 공개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유동화 증권 발행 시 유동화 증권의 발행 내역, 유동화 자산, 자산 보유자 정보, 업무 위탁, 유동화 증권 신용 등급, 신용 보강에 관한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발행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채권 및 오토론 소비자 유동화, 자산의 양도 신탁을 수반하는 구조의 PF 대주채권, CDO 신용파생상품 유동화에서는 위험보유 규제에 지속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 보유자가 유동화 자산의 신탁 후 후순위 수익증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발행되었던 유동화 구조는 후순위 수익증권 인수를 통해 위험보유 규제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여 의무보유자는 추가적인 유동화 증권 보유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보유자의 후순위 수익증권 인수가 없는 부고프 구조에서는 유동화 증권 보유 의무가 신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험보유 규제로 인해 의무보유자의 부고프를 통한 유동화는 활용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PF, CDO와 같은 비등록 유동화에서는 유동화회사의 기초자산 취득 방식을 양수도 방식에서 직접 인수나 원시 취득 방식으로 변경해 위험보유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시 취득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없어 의무보유 대상이 아닙니다. 원시 취득은 유동화회사가 유동화 자산을 유통시장에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유동화 증권 발행 당일에
인수 또는 매입했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표는 위험 보유 규제 적용 대상 구분을 각각의 유동화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규제 적용 여부는 관련 규정에 관한 주관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동화증권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위험 보유 규제 등이 도입되면서 유동화시장 참여자가 이용하고 있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 시스템도 개편되었습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 시스템은 자산유동화제도 종합개선 방안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1년 1월 출시한 플랫폼입니다.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eSafe와 수집된 정보를 공개하는 세이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 보유 규제와 관련하여 발행인은 유동화증권의 의무 보유자, 보유 비율, 보유 금액, 발행의 차별 잔액 등의 정보를 eSafe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험 보유 규제 면제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하는 면제 대상 유형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빙서류에는 발행인 등이 유동화증권의 위험 보유 규제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는 내용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나 지급보증 등이 담긴 유동화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험 보유 규제 정보는 다른 유동화증권 발행 정보와 함께 세이브로를 통해 공개되며 정보 수요자는 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자산의 양도가 발생한 경우 최초로 유동화회사에 유동화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험 보유 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림에 의해서 두산건설은 보유하는 여러 사업장의 공사대금 채권 계좌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유동화회사를 일종수익자로 두산건설을 이종수익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유동화회사는 일종수익권 204억 원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204억 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초로 유동화 자산을 신탁한 두산건설이 의무보유자에 해당합니다. 본건에서는 이종수익권을 보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후순위 수익권이 무액면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신탁원본 가액에서 선순위 수익증권 건면액을 제외한 것을 상당액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306억 원을 후순위 수익권 보유액으로 간주합니다. 위험 보유 관련하여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계획 상세 내역에서 플랜명의 SPC 입력 후에 검색하면 의무보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에서 의무보유자는 두산건설이며 의무보유 금액은 후순위 수익권 306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활용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은 첫째, 커버풀과 발행기관에 대해 이중상환청구권을 갖는 커버드본드의 발행, 둘째, 자산유동화를 통한 주택저당증권인 MBS의 발행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커버드본드와 MBS의 기본구조와 비교점, 국내 및 해외 커버드본드의 발행 현황,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국내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버드본드법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독려하고 이를 돕기 위해 14년 1월 제정되었습니다. 커버드본드법은 발행기관의 적용요건, 감시인에 관한 사항, 커버드본드의 발행 절차, 기초자산 집합의 적용요건, 투자자 보호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커버드본드의 원리금 지급 보증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는 기초자산 집합은 법에 따라 발행기관의 고유자산과 구분관리됩니다. 또한 발행기관의 파산 절차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경우에도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등 파산 전환됩니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해서 상환권을 가지는 동시에 기초자산 집합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버드본드 기본 발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행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발행계획과 기초자산 집합을 설정 등록합니다. 이때 커버풀이라고도 하는 기초자산 집합은 주로 주택담보대출채권으로 구성됩니다. 이후 동일한 기초자산 집합 내에서 커버드본드를 추가로 반복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커버드본드의 만기는 통상 5년 이상으로 장기채권입니다. 기초자산 집합은 발행기간 개정에는 계속 존재하나 법에 따라 발행기간의 파산으로부터는 전환됩니다. 기초자산 집합의 감시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합니다.
커버드 본드에서 기초자산 집합의 파산 절연은 MBS를 포함한 자산 유동화 구조에서 발행이사가 유동화 자산을 SBC에 양도함으로써 발행기간에 파산과 절연되는 효과와 같습니다. 또한 커버드 본드의 이중상환 청구권은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는 담보부 사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커버드 본드는 MBS가 가지는 기초자산 집합의 발행이사와의 파산 절연 효과와 담보부 사채가 가지는 이중상환 청구권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을 통칭합니다. 발행 주체별로 보면 에이전시 MBS와 난 에이전시 MBS로 구분됩니다. 에이전시 MBS는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MBS 발행에 개입하는 경우로 한국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의미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발행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능력 및 지급보증 관련 계약서 검토가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난 에이전시 MBS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보증 없이 일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MBS를 의미합니다. 난 에이전시 MBS는 기본적으로 지급보증이 없는 형태 또는 재산기관 등의 지급보증을 추가하여 발행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담보의 회수 분석 등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예상부도율, 주택가격의 변동 등에 대한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난 에이전시 MBS 평가를 위한 현금흐름 분석에 있어서는 풀 내 모든 개별 대출의 특성을 반영한 론바이론 어프로치를 적용합니다. 론바이론 어프로치는 먼저 CB등급, LTV, DTI를 이용해서 풀의 예상 부도율을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부도차주 관련하여 담보물인 주택의 가격 변동 요소를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상차주의 현금흐름과 부도차주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후 전체 풀의 캐시플로우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별로 현금흐름 스트레스인 부도율 멀티플을 적용하여 등급별 선후순위 비율을 분석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에이전시 MBS의 발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들로부터 보험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의 주택저당채권을 주택저당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합니다. 둘째, 이 양수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는 위탁자 지위에서 주택금융공사 신탁계정에 자기 신탁합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가 수탁자 지위에서 신탁의 자산을 기초로 선순위 유동화 증권인 MBS를 발행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선순위 수익증권의 원본 및 예정 배당 수익에 대해 신탁 약관에 따라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MBS에 대해서 AAA 신용등급이 부여됩니다. 커버드 본드는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기관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중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반면 MBS는 자산의 진정 양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이 SBC에 양도되어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이 없이 기초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상환지원이 됩니다. 커버드 본드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발행기관 대조표에 남지만 MBS의 기초자산은 SBC에 양도되어 남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의 국내 커버드 본드 발행은 2019년 이후 증가하였습니다. 24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국내 원화 발행 잔액은 약 4조 원입니다. 유로화로 발행된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커버드 본드의 경우에는 S&P, 피치 등 해외 신평사로부터 은행의 글로벌 장기 신용등급 대비 높은 AAA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전세계 커버드 본드 시장은 22년 신규 발행이 6,700유로, 잔액이 3조 유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기준으로 커버드 본드의 발행의 90% 이상이 유럽 중심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커버드 본드 시장이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달 방안인 커버드 본드와 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 기본 연동되는 컨셉으로 발달하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중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커버드 본드 발행 잔액은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커버드 본드의 경우 조달과 대출이 매칭되는 유럽식 개념보다는 은행채에 비해 담보가 더 있는 개념 인식이 강하며 은행은 은행채 발행만으로도 조달이 수월한 환경입니다. 또한 국내는
주택의 매매 및 주택가격의 변동, 금리의 변동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조기상환 비율이 높아 차주 입장에서도 변동금리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발행은행 입장에서도 조기상환 리스크를 감안할 때 장기 조달 시 미스매칭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 금융위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기반 마련을 위한 커버드 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발행 커버드 본드에 대한 지급 보증 서비스를 개시하고 커버드 본드 재이동화 프로그램도 추진됩니다. 발행은행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은 첫째,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원화 예수금 인정 비율을 기존 1%에서 별도 1%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커버드 본드 발행 시 등록 신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공지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커버드 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익 결제 이행용 적격 담보 대출로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킥스 및 은행의 바젤3 상에서 보유하는 커버드 본드의 위험 가중치를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CBO는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를 주관회사가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회사는 양도받은 자산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더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합니다. 국내의 PCBO의 신용보강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등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PCBO의 평가 방법론을 간략히 알아보고 중진공 및 신보 CBO의 구조상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DO는 다수의 차입 채무를 집합으로 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CDO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초자산이 대출채권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CLO, 기초자산이 회사채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CDO라고 합니다. CDO에 대한 신용평가는 기초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분석과 유동화 계약들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분석을 위해서는 각 채무자별 유효신용 등급, 채권의 종류, 만기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가 확정되면 발행될 유동화 증권의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현금흐름 스트레스 가정하에서 인정 가능한 유동화회사의 현금흐름 규모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 모델을 활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각 채권별 신용등급 및 채권 간 부도상관계수가 주요 변수로 작용합니다. 신용등급별 현금흐름 규모와 발행하고자 하는 트렌치별 유동화 증권의 현금흐름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높은 신용등급 부여를 위해서는 신용공여 등 신용보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초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해당 차주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나이스 증고부도율은 히스토리칼 데이터에 근거하여 통계적으로 조정된 조정부도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의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이고 CDO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의 만기가 3년이라면 중고부도율표에서 BBB 플러스의 3년 누적부도율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합니다. 기초자산 풀의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외에 개별 기초자산 간 부도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초자산 간 부도상관관계가 높으면 신용위험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거나 한꺼번에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산업 내 부도상관계수가 산업 간 부도상관계수보다 높습니다. 다만 위에서 기술한 부도상관관계 수준은 모든 기초자산 풀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상관계수의 수준은 해당 기초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PCBO 평가 사례입니다. 본건에서 주관회사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합니다. 유동화회사는 이를 유동화자산으로 선중후 ABS를 발행합니다. 선순위 ABS는 한국산업은행 및 농협은행의 신용공여가 제공되었으며 후순위 ABS는 중진공 및 편입 중소기업이 나누어 인수하였습니다. 풀에 편입된 47개 중소기업의 각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신용등급의 분포는 싱글 B 플러스에서 더블 B 마이너스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동화자산 풀로부터의 예상 회수액 규모는
편입 유동화 자산의 신용등급, 만기, 유동화 자산 간 부도 상관계수를 주요 변수로 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었습니다. 총 유동화 자산 1,300억 중 54% 수준인 700억 선순위 ABS에 대해서 AAA가 부여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선순위 ABS 전액에 대한 농협은행 및 산업은행의 신용공여에 기반한 등급입니다. 실제로 신용공여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A- 등급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 농협 및 산업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유동화 익스포저 등급은 A-가 부여되었습니다. BBB- 중순위 ABS가 10% 발행되었으며 전체 발행금액 대비 36% 수준인 후순위 ABS가 발행되어 마지막으로 내부 신용보강을 하였습니다. 중진공 PCB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화 자산의 개별 신용등급에 기반한 선순위 ABS 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선순위 ABS에 대한 은행의 부분적인 신용공여 방식이 있었으나 이후 선순위 ABS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공여 방식에 따라 은행의 유동화 익스포저의 신용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보 12호 평가 사례입니다. 본건에서 주관회사는 61개 중소 중견기업이 발행한 무보증 사채 및 대출채권을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합니다. 유동화회사는 이를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선순위 ABS와 후순위 ABS를 발행합니다. 선순위 ABS는 농협은행의 신용공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하여 은행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신용공여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면 신보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합니다. 후순위 ABS는 편입 중소기업 등이 나누어 인수합니다. 총 유동화 자산의 98% 수준의 선순위 ABS에 대해서 AAA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선순위 ABS 전액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에 기반한 등급입니다. 은행의 신용공여에 대한 유동화 익스포저 신용등급도 AAA가 부여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발행금액 대비 2% 수준의 후순위 ABS가 발행되어 내부 신용보강을 하였습니다. 중진공 12호는 개별 편입기업의 신용등급 평가가 필수인 반면 신보 12호는 개별 편입기업의 평가가 필수가 아닙니다. 이는 선순위 ABS에 대한 신용등급은 은행의 신용공여에 기반하고 유동화 익스포저는 신용보증기금 신용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대비 선순위 ABS 금액도 95%에서 97% 내외로 높은 수준이며 후순위 ABS는 3에서 5% 내외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펀드 신용평가 방법론 및 해외 부동산 펀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의 펀드 평가는 여러 펀드들 중에서 신용위험을 주요 위험으로 하는 펀드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이며 펀드가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 이를 일정 수준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호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펀드 평가에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첫째 핵심 요소 접근법, 둘째는 분산투자 접근법입니다. 우선 핵심 요소 접근법은 편입 자산이 단일 투자 또는 소수의 투자권으로 구성된 경우에 있어서 핵심 요소가 펀드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무건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 구조가 이러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분산투자 접근법은 펀드가 다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MMF와 같은 펀드에 적합한 접근 방식입니다. 편입자산의 신용위험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화증권, 산업별 평가 방법론 등 당사의 다양한 다른 평가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의 CMBS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석 요소는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담보의 처분에 따른 회수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먼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부동산의 입지 여건, 시장 여건, 임대차 관리 현황 등 요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 분석은 전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순현금 흐름, 넷 캐시플로우를 검토 분석한 뒤에 이를 기초로 DSCR 수치와 함께 당사가 판단하는 캡레이트를 적용하여 당사만의 밸류와 LTV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외부 기관이 제공하는 감정평가 보고서, 물리환경실사 보고서 등의
분석 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과정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등급별 신용보강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등급에 반영합니다. 등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재무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DSCR과 LTV입니다. DSCR과 LTV 모두 부동산으로부터 창출 가능한 순현금 흐름, 내 캐시플로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연간 NCF를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누면 DSCR 값이 산출됩니다. LTV 관련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을 직접 환원법을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NCF를 해당 부동산에 적용 가능한 캡레이스로 나누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밸류에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캡레이스는 부동산의 입지, 형태별로 각각 다른 수치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펀드가 투자한 대출 금액과 부동산의 선순위 채무를 더한 값을 밸류에이션으로 나누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LTV 값이 산출됩니다. 당사는 등급별로 DSCR과 LTV 기준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기준으로 DSCR이 1.6 정도이고 나이스 LTV가 60 정도라고 하면 해당 대출 채권은 BBB 등급 수준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형태별 고려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위치나 운영성과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형태별 평균 캡레이트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호텔의 캡레이트이 높은 편이며 멀티패밀리의 캡레이트이 낮은 편입니다. 오피스, 상업시설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캡레이트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호텔의 경우 통상 단기 임대차 계약에 기반으로 실적이 결정되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는 등 높은 캡레이트이 반영됩니다. 반면 멀티패밀리의 경우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으로서 미국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등의 요인이 연계되어 거래되고 투자자들이 다른 형태의 상업용 부동산 대비 선호한다는 점에서 낮은 캡레이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피스의 경우 핵심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오피스의 경우 멀티패밀리에 가까운 캡레이트로 거래되지만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피스의 경우 평균 캡레이트보다 높게 거래될 수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은 23년 9월 말 기준 56조 원입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의 0.8% 수준에 해당합니다. 업건별로는 보험이 32조, 은행이 10조, 증권이 8조, 상호금융이 4조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기별로는 24년까지가 12.7조 원으로 22.5%, 30년까지가 44조 원으로 전체의 77.5%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예시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관련하여 해외 SPC 차주에게 메자닌 대출을 실행한 펀드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선순위 차주는 해외 부동산을 100%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이며 해외 부동산의 실질 소유주인 스폰서가 해외 선순위 차주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스폰서는 해외 부동산 운영 수익을 선순위 대출 원리금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 금액을 배당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국내 펀드가 메자닌 차주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메자닌 차주는 해외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부동산 선순위 차주의 지분 100%를 소유하여 선순위 차주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메자닌 차주가 보유한 선순위 차주의 100% 지분은 펀드에 담보로 제공되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펀드가 담보권 실행에 나서게 됩니다. 선순위 대주는 펀드와 별개의 금융기관일 경우가 일반적이며 선순위 대주와 국내 펀드는 채권자 간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채권자 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대출 원리금 간 지급 선율을 명시하고 선순위 대출에 대해서 신용사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메자닌 대주인 펀드가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권도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매입가격 100%의 건물 매입에 스폰서의 40의 출자, 메자닌 대주의 20의 대출, 선순위 대주의 40의 대출로 투자되어 있다면 건물 가치의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제일 먼저 스폰서, 그 다음으로 메자닌 대주, 마지막으로 선순위 대주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해외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 증가 원인은 간략히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 및 엔데믹 이후에 재택금융 활성화 등에 따라 오피스의 높은 공실률이 고착화되어 임대 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전반적인 담보대출 리파이낸스 금리가 상승하였으며 리파이낸싱 리스크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건별 캡레이트도 상승하였습니다. 셋째, 이와 같은 임대료 하락, 캡레이트의 상승으로 상업용 부동산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단일 물건에 대한 투자보다는 블라인드 펀드나 재간접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